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림! 네, 뉴스크림 1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 류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오세진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장혜정 공동운영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전국에 168개 인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연대단체이고요. 전국에 또 13개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위가 지난 1월 13일이죠. 전원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좀 길기도 하고 좀 있어 보이는 안건이에요. 이런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이거 어떤 안건인가요? 저희가 너무 길어서 이제 줄여서 그냥 내란 세력 비호의 건이라고 부르고 훨씬 있습니다. 와닿네요. 네, 내란 세력 비호의 건. 건. 예. 네, 제가 또 기자회견 할 때는 윤석열 인권보호의 건이라고 썼었는데 네네. 또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내란 세력 훨씬 비호의 나은데요? 건이라고 예. 네,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장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신 5분의 이름을 또 호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이렇게 5명의 인권위원이 공동으로 이 내란 세력 비호의 건 네. 안건을 공동 발의를 하였고요. 거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제 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너무 민망스럽지만 네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마라라는 내용. 예. 그리고 국회의장에게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를 철회해라라는 권고. 그리고 이렇게 탄핵소추를 남발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방어권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을 철저히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내자라는 의견입니다. 윤석열 쪽 변호인이 할 법한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정확하게 헌재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 문제의 안건을 발의한 사람 중에 이제 김용원 위원이 지난 1월 10일에 기자회견 열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좀 다 읽기가 좀 힘들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하기보다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를 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인권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국가인권기구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 국가인권 기구들이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뭐 정보도 교류하고 그거를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게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국가인권 기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너무나 명백하게 국제사회에서 이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냥 그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었던 거에는 이견이 없거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입 밖에 꺼냈다는 자체가 저는 이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했고요. 그리고 진짜 어디 밖에 나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시겠네요. 네, 저 이제 출장 못 가겠어요. 해외로.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 개인의 의견을 어떻게 가지는지와는 별개로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자각은 정말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는데 더 열심히 투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리인단이 그 윤석열 씨를 가리켜서 고립된 약자라고까지 표현한 상황이거든요. 낯뜨겁습니다. 고립된 약자. 네. 너무 낯뜨거운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 경호처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았던 그 살아있는 권력자를 사실 고립된 약자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이 대통령 감싸기에 나선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1월 13일에 김용원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회의장 앞에 그 활동가들이
이 회의 절대 개최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대치를 했었잖아요. 그때 김용원 씨가 그 활동가들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장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되게 언뜻 보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돼야 된다라는 말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뭐 윤석열 씨에게 뭐 인권이 없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고요. 뭐 누구에게나 피의자 방어권 보장되어야죠.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그러한가의 문제도 첫 번째로 있겠고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구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의 문제를 봤을 때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우선되어야 되는 그쵸. 저는 보호해야 되는 대상일 텐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범죄로 혹은 어떤 행위로 지금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혹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둘 중에 놓고 보면 사실 지금 인권위가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당연히 후자이겠죠. 비상계엄 선포로 그때 저희 포고령 또 보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 포고령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윤석열 씨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거의 박살낼 수 있었던 상황을 만들려고 했었고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 중에 윤석열 씨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권위원회가 그렇게 입장을 내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지금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진짜 이걸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지금 좀 한탄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공동 발의한 5명 아까 네. 이름을 한 분씩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김종민 의원이 사퇴를 표명하고 17일 날 강정혜 의원도 안건을 철회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2명이 이제 철회를 한 셈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다시 바로 부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저희도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이제 강정혜 위원도 안건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네. 철회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면 김종민 위원은 조계종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 스님이시고요. 예. 그분도 저희가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조계종도 쫓아가서 지금 이러실 수 있냐라고 그쵸. 이제 따져 물으러 갔었고 직접 그때 가셨었죠? 네네네. 가서 만났나요?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고요. 네. 그때 진짜 저희가 오전에 결정해서 예. 그냥 팩스 보내고 1시간 있다 갔거든요. 마침 총무원장님은 안 계셔서 다른 좀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분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조계종에서 이런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쨌든 조계종에서의 말씀은 이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좀 구성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희한하게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종교인이 꼭 한 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때도 있고 뭐 스님이 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또 그렇다고 해당 종단이랑 상의하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개인 그때 당시에 이 임명권자,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혹은 여당, 대법원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거기서 그냥 자기가 이 추천권자가 아는 사람 중에 종교인을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뭐 조계종 입장은 우리랑 논의하고 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 네네. 어떤 안건에 뭐 동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뭐 인권위에서 이렇게 종교인 몫을 두는 게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네. 강정혜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1월 13일에 그 1월 13일 전에 시립대에서도 또 입장 발표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제 예. 학생들도 부끄럽다라고 그쵸. 입장 내기도 네. 하고, 네. 제가 뭐 그냥 뒤로 듣기로 시립대 교수님들이 난리가 나셨대요. 어떻게 이런 거에 법대 교수가 동의할 수 있냐 해가지고 막 뭐 전화로 연락도 이렇게 하려고 엄청 이제 노력도 하셨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의 결과가 이 두 사람의 이제 입장 철회로도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회의라는 거는 또 열려봐야 아는 거기 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금 이 정도로 보편적인 시민들이 이건 진짜 안 된다. 네. 인권위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이 또 더 철회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 주시면 감사한데요. 네네. 우선 네, 김용원 위원님은 일단 그 1월 10일에 저 안건이 공개되고 비판이 쏟아지자 굳이 기자님들 모아서 기자 간담회를 하셔서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본인이 스스로 철회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불명예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면 철회하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근데 현재 인권위원회가 이게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제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사람 일부가 이런 심각한 자질 문제, 인권 감수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마 또 예, 기자님은 아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의 내용을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못 넣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의 건이 삭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엔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있어야 되는 법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법이고 예.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다 걸려있는 문제예요. 사실 차별금지법은. 제일 먼저 권고를 받았던 것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가 왔었고요. 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그렇고 뭐 자유권위원회, 뭐 사회권위원회 모든 위원회에서 사실 차별금지법은 가장 거의 첫 번째로 언급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고 그런데 지금 네, 안창호 위원장님 청문회 때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공산주의 혁명을 야. 일으키려는 이들이 네. 네, 쓰려는 도구다라고 이제 굳게 믿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인권위에서 그 안창호 위원장님이 쓰신 책을 돌려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조에서. 그래서 막 그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거 너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위원장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김용원 위원이라든지 이제 다른 분들도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그런 입장이신 게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사실 특히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의제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다룰 수 있는 뭐 유일한 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이고 예. 그 차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도 국가인권위원회법밖에는 없어요. 예. 그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심지어 거기에 아직 성별 정체성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네,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 단체들, 특히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게 또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예. 또 특히 이제 김용원 위원이나 뭐 사표를 내셨지만 이충상 위원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수요 집회 관련해서 계속 지금 후퇴하는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저희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빠졌을 때 같이 쫓아갔던 게 정의기억연대였어요. 아. 네,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표현에 네. 대한 이제 뭐 이견도 나오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 문제 얘기할 거냐라는 발언을 뭐 회의 중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 네, 관련 의제도 뭐 이전 회의에선 빠졌다가 결국 그래도 이거는 받아주지만 차별금지법 못 넣겠다 이래서 저희 것만 빠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 집회 관련해서는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가 있던 건들도 네,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기각시켜서 지금 수요 집회 혐오 그 집회랑 계속 붙어 있거든요. 수요일에. 그쵸, 네. 수요일마다 거기가 정말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소녀상 앞에서. 네. 근데 그 문제를 굉장히 이제 뭐 먼저 집회 신고를 한 사람에게 내줘야 된다라는 예. 입장을 낸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이 다른 기구도 아니고 인권위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긴급구제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특히 뭐 농성장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이제 쓰는 방법인데 아주 악덕한 기업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이제 단전 단수부터 해야 된다 이런 그쵸. 얘기 나오기도 여기도 했는데 지금 될 뻔했죠. 아, 네. 단순 기사에 단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농성장에서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지금 옵티칼 농성장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수를 보내드려야지만 씻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 사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국가인권위원회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인권위에서 급하게 조사관이 와서 긴급구제 결정을 하면, 그래도 좀 그게 협의가 되면, 좀 뭐 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든지 예.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도시락 반입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도시락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인권위 조사관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예, 사안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저희도 몰랐는데 긴급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의결을 해야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대요. 근데 그렇군요. 예.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김용원 이충상 위원이 그 결정이 계속 안 되니까 먼저 가신 거예요. 인권위 예. 조사관들이. 너무 인권위가 가야 되는 현장이니까. 근데 우리가 결정 안 했는데 조사관들이 먼저 갔다고 월권 행위라고 야, 그 진짜. 조사관을 네. 질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그 결과가 저는 통계적으로도 나타나는데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 네. 인권위 진정 건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질 않는군요. 네, 한국이 평등해져서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이제 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에서 더 이상 인권위원회에 기대를 갖지 않고 네, 국민의 신뢰를 지금 그렇게 잃어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인권위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건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기댈 공간이 없어지는 너무 저는 중요한 예,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지금 활동가들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네. 네, 이 바쁜 와중에 그렇잖아요. 기자님들도 다 너무 바쁘고 활동가들도 너무 바쁜 와중에 인권이 이 의결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이 선까지는 넘어가도록 두면 안 된다는 좀 그런 절실한 마음이 네.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인권위가 네, 국민의 신뢰를 좀 빨리 회복하고 네, 더 많은 진정 건수를 잘 다루는 기구로 네. 네,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주 완전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인권위가. 지금 빨리 인권위가 이렇게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안창호 위원장 이분이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지금 이번 논란 이전에도 뭐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이나 뭐 성소수자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분 좀 어떤 분인지 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예. 헌법 제11조 평등권이 기본적으로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좀 그 헌법학에 있어서 저명한 원로 예. 급의 이제 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인물로 이제 거론이 되기도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아주 독실한 신자세요. 근데 저는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성경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예. 네. 그때 이제 막 말씀하시는 게 그 보금법률가회라고 지금 국민의힘 조배석 의원이랑 같이 만드신 그 단체가 문제가 되는데, 네. 그 단체는 설립 목적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는 네. 신앙 법률가들의 모임이거든요. 예. 거기서 초대 고문을 맡으셨어요. 아. 그리고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셨지만 네, 사실이 아닌 걸로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졌고요. 네네. 네. 그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고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그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시민들에게 영상 강의를 하시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연사로 나오셔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위원장은 막 이렇게 되게 젊은 분이 하시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송두환 위원장님이랑 아마 헌법재판관 시절에도 잠깐 같이 이제 임기를 또 하시기도 했었던 예, 인물이어서 고 연배의 분들 중에 떠올려 보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면 저런 사람도 위원장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모두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셨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분이 지금 모든 것들이 발생하고 있죠. 네. 네. 시작이 된 원흉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과거에 이제 보수 정부,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때 그 국가인권위원회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교하면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실까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네. 모두가 너무나 믿지 못했고, 그쵸. 네, 그
뭐랄까요, 소위 이제 좀 자기가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거는 아니지라고 네네. 생각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저런 걸 저렇게 발표할 순 없지라는 그 감각이 있었고, 그게 저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설마 어떻게 막 그 뭐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대포를 쏠지언정 대포를 쏘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정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모든 걸 이제 윤석열 씨가 다 무너뜨려 버렸지만, 근데 윤석열 씨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그래도 된다라는 믿음을 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윤석열 씨와 뭐 김용현 씨 등등이 있겠지만, 지금 사실 관저 앞에 모여 계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입법 독재 막아야 되지 않냐. 네.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자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발표하자라는 이 논리가 먹히는 어떤 때가 와버린 그런 위기감 같은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문제적인 인권위원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해야 되는 인권위에 좀 전향적인 결정을 안 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적어도 그 김용원 위원님 같은 예. 그런 발언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때 적어도 인권위원으로서 내가 이런 결정에 동의하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뭐 중요한 결정들에 뭐 반대표를 던진다든지 예.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김용원 씨처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동성애자 문제를 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뤄야 돼? 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진 않으셨어요. 네. 그거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자질의 문제를 개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식이 다 이제 붕괴되었다는 거를 지금 이제 문제적인 인권위원분들이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까지 와버린 것도 좀 우리 모두의 위기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이 인권위의 가장 큰 위기다라는데 이견이 없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단적으로 비교되는 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이제 인권위 위기가 오고 했을 때 인권위 직원분들이 뭐 1인 시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진짜 막 뭐 좌천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도가 많이 안 되기는 했는데 그 14층에 저희 활동가들이 열 몇 분밖에 못 올라가셨어요. 그 방청 신청하고 막 이거를 아예 1층에서 못 올라가게 해가지고 열 몇 분이 올라가셨는데, 사진에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나온 게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분들이 100명이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인권위에 있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네. 지역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사무소가 있거든요. 지역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다 공가를 내거나 예. 개인 휴가를 써서라도 다 오신 거예요. 지금 내부에서도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정말 노조가 들고 일어난 이제 이런 예. 상황이고, 그게 그 이제 노조원뿐만 아니라 과장급에서도 입장이 나오고 인권위 과장 성명이 나왔어요. 그 네.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예. 인권위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어느 기관이든 그 과장급 이상이 그런 성명을 내는 거는 정말 그쵸. 어려운 일이죠. 네, 근데 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인권위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인권위에서 100명이 들고 일어나는 사태 자체가 인권위가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이 고위공직자가 어떤 뭐 중대한 법률 침해 행위를 하거나 이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이제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이제 위원들은 이 탄핵소추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문제적인 인물이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들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면서 이게 탄핵소추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또 분류를 하게 되면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또 저해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처럼 좀 문제적인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안 되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점이 사실 뭐 인권 사회에서도 좀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용원 위원이나 뭐 이충상 위원이 이런 기행을 이충상 위원은 되게 억울해하세요. 자기는 공동발의 참여 안 했는데 네. 그 두 분이 이제 어쨌든 가장 문제적인 입장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이제 그런 일을 시작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도 차별금지법을 결국은 삭제한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탄핵도 못해 저 사람들은.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제 3년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근데 또 이 명확한 독립기구의 이 위원이나 위원장을 탄핵시킬 수 있는 거는 그럼 타당한가 이런 고민에 또 저희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이 삭제되고 저희가 정말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모금해서 제네바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심의할 때 그래서 이제 위원들 다 그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 다 붙잡고 한국이 지금 이 이퀄리티 액트를 빼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잘 알고 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을 생각한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꼭 권고에 좀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러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 그 간리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자막에 나가겠죠. 네, 네네. 간리라고 부르는데 간리의 그 담당자분을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고민이 있다. 우리는 지금 탄핵이 불가능하도록 인권위를 구성을 했는데 예.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이런 문제가 한국의 일만은 아닐 거고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를 맞은 나라는 더 많을 텐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서도 고민해서 그 뭐 말씀하셨던 방법 중에는 그러니까 탄핵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기보다는 아주 강도 높은 탄핵 요건을 두는 예. 제도를 두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 11명이죠. 위원장 포함해서 그 사람 제외하고 10명 모두가 동의한 뭐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그 권한을 국회나 이런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인권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자정할 수 있는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법을 설계한다든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제도가 있다고 한들 안될 안창호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나 네. 김용원 위원이나 지금 탄핵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서 10명이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거를 목표로 두고 이 뭐 단체들이나 시민들이 투쟁할 수는 있겠죠. 이제 뭐 그런 식의 제도를 두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이 독립기구의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이런 너무나 큰 이 후퇴를 맞이했을 때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 또 이제 방법이라는 게 네. 저희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게 좀 우리의 과제일 텐데 예. 요 사이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시민사회가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왔고 고민하기에 굉장히 적기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 사례 중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권위원이 지금 저희는 상임과 비상임이 섞여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인도네시아는 전원이 다 상임위원이고 아. 그 상임위원이 되려면 TV 토론회나 이런 되게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뉴스에 인권위원장과 그 개별 인권위원이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난 게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시민들에게 너무 먼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위원인지도 모르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TV 토론회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제도들을 통해서 네, 뭐 인권위원장은 어쨌든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네. 안창호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모든 구성원들이 좀 거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그런 좀 이제 자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또 두는 것도 좀 필요한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권위가 완전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네. 직원들이 그렇게 전례 없는 성명서까지 내면서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 소수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금 다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인권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되돌려야 되나요?
그러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네, 이제 완전히 리셋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이 좋을 나가야 텐데 끝나나요? 예. 그쵸 그분들이 어쨌든 나가야 되는데 네 이거는 제가 막 이렇게 미리 많이 고민해 오지는 못했지만 저 오래된 고민은 네. 좋은 위원을 또 양성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어쨌든 법과 인권의 그 사이에서 저희가 네. 계속 사실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게 법조인 좀 그만 뽑아라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인권위 결정례나 이런 부분이 좀 그런 법적인 뭐 결정문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냥 법조인 뽑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인권위 입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들이나 뭐 변호사님들이 당연히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풀에서만 하려다 보니까 또 저희한테도 너무 협소해지는 이 인력의 문제, 그쵸. 네, 또 있다고 생각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활동가여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오랫동안 활동하신, 저는 아직 10년은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또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그 활동 경력을 또 이제 전문성으로 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국가인권기구 같은 데서는 좀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법조인이라고 모든 걸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뭐 활동가라고 또 이제 자기 분야 다 잘하는 거 아니듯이 그게 좀 적절하게 같이 좀 조화되면서 인권위가 좀 좋은 결정을 하고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좀 나아가면 예.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로 인권위에 관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몸담고 계신 곳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잖아요. 네. 이번에 저희도 기사로 썼지만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시민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그중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아직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된 게 너무 황망스럽다. 성소수자 뭐 법률론 이런 것도 안 되는 사회인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제정이 결국 안 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이 제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세상으로 만드는 게 저희 단체의 현재 목표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22대 국회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광장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무거운 책임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퇴진 촛불 때 네. 제가 그때 이제 광장에 나가서 체감을 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는 차별금지법 이제 제정 서명입니다라고 하면은 찬성이고 반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뭔데요라고 하는 게 되게 다수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예. 내가 이거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첫 번째 회의에 갔다가 거기서 정책 담론 팀에 이렇게 그러면 들어와서 이 팀 활동을 해라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그때는 정말 그렇게 그 차별금지법을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이게 좀 되게 뭐 어렵다거나 아니면 주요 과제로 꼽히지 않는 이제 그런 법안이었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제 모르셨는데 지금은 저희는 물론 가만히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금지법 이야기해주는 정도까지 온 거는 저는 8년 동안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광장의 흐름을 이 다음에 어떤 정권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실현하는 정권을 표방하는 정권이 출범한다면 제정을 안 할 수 없는 세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또 차별금지법 얘기를 조금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광장에서 이 인권위 사태를 보면서 이거 진짜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안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는 좀 이게 비주류 안건이거든요. 이게 재미가 없고 일단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나하고 가까운 문제를 느끼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크게 다뤄지기가 어려운 주제여서 제가 그 광장 시민 발언을 하러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아쉽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그 발언 시간 2분을 맞추려고 발언문을 정말 줄여도 인권위 문제만 설명해도 2분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발언 시간 넘기면 안 되잖아요. 또 동료 활동가들이 이 시간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차별금지법도 이제 진짜 2줄만 얘기하자라고 썼다가 결국 이제 빼가지고 좀 너무 아쉽기도 했는데요. 그때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아마 그 광장에서는 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저렇게 인권위 문제에 진심으로 뛰어들어서 저렇게 현장에 막 갈까? 저 문제 때문에 왜 제네바까지 쫓아가는 걸까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이 사실 제가 이제 강의 가서도 요새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법안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30 몇 조, 40 몇 조 정도 되는 법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 사회 논의가 2조에 멈춰 있다. 2조가 차별금지 사유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적 지향을 넣냐, 성별 정체성 넣냐 이런 논의에서 한 발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에는 이 차별금지 사유를 통해서 발생되는 어떤 차별이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은 성희롱도 차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성희롱을 그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남녀고용평등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권위에서도 넓게 해석했을 땐 성희롱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역시 노동 현장 바깥에까지 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노동, 재화 용역 서비스, 교육, 그리고 행정 서비스 이렇게 지금 4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아주 많은 사례들 뭐 성희롱 문제도 마찬가지고 같이 다룰 수 있는 법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러면 이제 노동 파트에서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 네. 또 차별금지법은 다 이제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아주 많은 뭐 비정규직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회가 네. 되는데도 너무 필요하고 드릴 수 있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네.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딱 한 조항 있어요. 그 차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네. 그 조항 하나로 이 많은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흔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위원들이 오셨을 때 이 조항을 그냥 협소하게 해석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권위가 돼버리는데 촘촘하게 인권위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제 법안 하나를 통으로 차별 문제를 다루도록 만든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기구이고 저는 그게 사실은 시민 모두에게도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위가 차별의 당사자가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결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네. 많은 부분이 인권위 결정에 이제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에 피해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제도도 있고 아니면 인권위가 이 차별 문제로 소송하는 피해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짜뉴스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감옥에 보낸다거나, 할 수 있는 법은 아니지만, 인권위가 일 잘하도록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너무 중요하고, 아주 좋은 국가인권기구가 있는 건, 저는 한국에 살아가는 이제 모든 선주민, 이주민, 그리고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차별금지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처음 활동할 때 네. 누군가가 와서 차별금지법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서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왜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차별금지법은 저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헌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요. 예. 그 헌법에서 평등권을 또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이제 이 대한민국 평등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조항들은 각각의 규정들을 구체화하는 개별 법률들이 되게 많이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네. 헌법 제11조 평등권은 그거를 구체화하는 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그래서 그 시작이 사실은 모든 다른 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를 그려보도록 되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네. 우리가 원하는 평등한 세상은 무엇인가를 그려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장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잘 들었는데 혹시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아마 방송 나갈 때는 네. 그 문제
네, 그 안건이 부결된 때에 방송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뭐랄까 너무 기괴한 일이잖아요. 예. 한국의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자체가 예, 너무나 문제적인 상황이어서 저는 이례적으로 네,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인권위에서는 아주 많은 또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크레파스에 살색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십몇 년 전부터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이주민들이 있고 예, 이 한국인 피부에만 맞는 네. 피부색을 살색으로 표현하지 않기로 이제 하면서 지금 이제는 크레파스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 결정을 처음 한 게 국가인권위원회였었거든요. 네. 그렇게 의견 표명이 됐고 십몇 년 동안 사회가 여기까지 바뀌어 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노키즈존 문제가 지금도 이제 계속 뭐 논란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 의견을 냈던 곳도 국가인권위원회이기도 하고요. 그 궁궐에 한복 입고 가면 무료 입장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자기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었을 때만 무료 입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으로 보이는 분이 여성 한복을 입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료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네요. 그 문제도 예.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 바뀔 수 있었던 것도 인권위원회에서 이거 차별이라고 결정해서 그렇게 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권위가 하는 결정들이 저희를 사법 처리하지는 않지만 저희 삶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온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네, 저희의 목표는 어쨌든 인권위가 앞으로 다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를 같이 좀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 네, 인권위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견제하는 역할은 저는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또 여기에 관심 가질 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잘 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언뜻 들어보면 인권위 홍보대사처럼 그러게요. 정말 그 저 별로 걱정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인권위를 걱정하는 우리 장 위원장님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인권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카피가 홈페이지에 올라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정말 좋은 문구를 올려놨음에도 이런 모습을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빨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카피에 맞게 자기의 이름에 맞게 좀 잘 모습을 되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이 어떤 중요성을 띠는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 권고들을 할 수 있는 기구인데 지금은 사실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인권위가 뭔가 우리 삶의 변화에 필요한 권고를 해서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권고를 못하게 하는 일들로 지금 조명받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권위원회가 지금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뉴스크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더욱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크림!